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원칙과 정신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안보, 경제, 첨단 기술 등에서 3국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두 가지 문건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13시간의 부인입니다. 어제 오전 백현동 의혹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0시쯤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청사를 나오면서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꿰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증인 없는 청문회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오늘 오전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장악 문건 의혹, 아들 학교폭력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앞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해서 오늘 청문회는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치러지는 이례적인 자리가 됐습니다. DJ 기리는 아들들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등산로의 비극입니다. 대낮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과 성남에서의 묻지마 흉기 난동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찰의 특별 치안 활동 중에 또 이런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의 복귀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전경유착 발생 시 다시 탈퇴한다는 조건으로 삼성의 전경련, 즉 전국경제인연합회 복귀를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전경련을 탈퇴했었는데 삼성이 복귀로 최종 결론을 내면 SK와 현대차, LG도 뒤따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삼국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삼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방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부친 장례를 마치자마자 1박 4일의 아주 힘든 외교 일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사흘간 부친 빈소를 지킨 윤 대통령, 발인에 이어 장지까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뒤 어제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국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도착했는데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내일 새벽 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열릴 예정이고 이후에는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 당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 시각으로 20일을 넘겨서 한국에 도착할 경우 1박 4일 일정이 되는 겁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직후 방미길에 오르면서 숨가쁜 하루를 보낸 거죠. 아버지를 여인 상황에서도 예정된 정상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소화해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윤 대통령 도착 시간에 맞춰서 애도의 뜻을 담은 카드와 조화를 숙소로 전달했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보낸 메시지에는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면서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직후 통화도 나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역시 하와이 산불에 대해 언급하면서 위로를 건넸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이며 좋은 친구라며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에 별도로 이 부친상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전했고 또 장지에 온 분들 특히 운구를 한 부친의 제자 그리고 연세대 교수들에게는 윤 대통령이 일일이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장식에서는 이 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윤기준 교수가 생전에 집필한 저서 2권이 함께 봉헌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윤기준 교수가 생전 이 모교인 연세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해 5월 연세대 은퇴 교수의 날에 참석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연세대를 위해서 써달라며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지금은 이제 워싱턴 숙소에 있을 텐데요. 정상회담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 여기로는 언제 출발합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참모들과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맞이하려고 이미 캠프 데이비드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의 당일의 구체적인 일정, 이것도 소개해 주시죠. 네, 첫 일정으로는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11시 15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0시 15분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건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약 석 달 만인데요. 3국 정상은 이후 오찬을 함께하면서 격식 없는 분위기에서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현지 시각으로 오후에는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브리핑 들어보시죠.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은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역,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오찬 이후에는 한일 양자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며 오후 3시경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일정 종료 후 워싱턴 DC로 다시 이동하여 당일 저녁에 귀국길에 오를 것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을 거고요. 특히 이 미국의 유력지들도 잇따라서 지금 분석, 그다음에 해설 기사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장소가 캠프 데이비드, 이것이라는 것부터가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저도 이제 설명을 어제 해드렸었는데 이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 중에도 이를 볼 수 있게끔 뭐 집무실, 회의실 이런 것도 다 설치돼 있어서 이게 이제 미니 백악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세계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낸 곳으로도 유명한 만큼 정말 그만큼 격이 없고 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 정상각 우위를 다지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입니다. 외신에서는요, 장소를 선정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치밀한 어떤 외교적 계산이 들어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선배 대통령이었던 카터나 클린턴 대통령 등이 이 중동 평화를 모색했던 캠프 데이비드로 한국과 일본 정상을 초대한 건 고도의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과 중국발 리스크에 대응할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해서 한일 관계 회복에 막후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오랜 기간 역사 갈등이 깊었던 한일 관계가 올해 들어 개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역사적 현장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한일 간의 공조를 확고히 굳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장소가 장소니만큼 이 세 나라 정상들이 예상 밖의 어떤 친교 모습, 이거를 보여줄지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었는데요. 당시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 보겠다고 했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운전대를 넘겨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 골프 카트에서 시작된 부시와의 우정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내게 많은 것을 남겼다라고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예상 밖의 친교 장면이 포착될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외신은 삼국 정상이 노타이 차림으로 산책로를 함께 걷는 이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는 산책로, 골프장 외에도 수영장과 승마장 등도 있습니다. 삼국 정상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대통령실에서는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서 회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요, 이번 회의가 이 세 나라 협력체를 제도화하고 또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 한미일 공조 강화에 기대감을 표했는데, 이게 이제 다자 회의에서 삼국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독자적 한미일 회담이 지금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으로 명명된 이 결과문서 2건을 채택하기로 또 합의했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 조정관도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삼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이 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삼국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These initiatives will take our trilateral relationship to new heights as we work together to deliver benefits.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삼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런 공동문서 2건을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미리 공지가 됐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 두 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거 궁금합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요, 앞으로 한미일 협력에 지속력 있는 지침이 담길 예정이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삼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원칙에는요, 경제 규범과 첨단 기술,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담고, 정신에는 이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 억제, 연합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히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회의 자체를 제도화하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련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설명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삼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서 향후 삼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Spirit of Camp David, 이 2가지 문건을 채택할 것입니다. 결과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결국 이들 간의 삼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따른 영향력에도 당연히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 대통령실은 나토와 같은 동맹이 아닌 이 삼각 안보 협력체로의 성격을 규정을 했고요. 또 이번 회의에서 이 대중 투자 규제 문제나 이 일본 오염수 관련 의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보는 우리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요, 확고하고 제도화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체는 영내 평화 유지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일 관계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한일 공동 행동의 전제가 되면서 공동 행동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 이익의 영역에서 일단 공동 행동을 취하고 그 결과로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치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들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전과 후로 나뉠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 그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회동을 두고
평양과 베이징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여기에 대한 강력한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길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인한 영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단순한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력 침공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강력한 연대를 바탕으로 우리 영내의 이 안보 그리고 경제까지를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연대의 힘이 아마 이번 캠프 데이비드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방금 최고위원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4강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이 4강 외교에서 가장 주안점은 균형 외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치우치지 않는, 물론 지금은 신냉정 세대로 들어간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전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미국은 중국과도 지금 교역량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너무 중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경도되지 않고, 특히나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안보 체계 내에서 들어가서 협력을 하는 것까지야 뭐 윤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이기 때문에 뭐 그건 대한민국이 지금 가고 있는 외교 기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대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거에 너무 천병으로 서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너무 이제까지의 퍼주기 외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퍼주기 외교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일 저는 삼국이 뭐 이번 회의 체계 그리고 앞으로 정례화할 수 있는 만남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군사적인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미국이라든지 미국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대표 고강도 조사를 받고요. 오늘 자정을 넘겨서 귀가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선 시간은요. 오늘 새벽 0시, 그러니까 자정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 정도에 청사로 들어가서 약 13시간 3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다시 나온 건데요. 이 대표는 이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 앞에서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출석 전에도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이제 비슷한 같은 맥락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어제 검찰 출석 전 이 대표가 밝혔던 입장, 그리고 검찰 조사 후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청사 인근에는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귀가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거나 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 전에 그 연설을 했었죠. 그것도 그 모습도 이제 선거 유세를 연상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아주 고강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린 거, 이것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어제 출석길에는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동행하지 않았었는데요. 귀갓길에는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이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 명이 마중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대로 이 대표는 청사에 들어간 지 약 13시간 30분 만에 귀가한 건데요. 조사 자체는 이른바 이제 심야 조사 없이 어젯밤 9시쯤에 끝났다고 합니다. 네, 심야 조사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당되는데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심야 조사 없이 어젯밤 9시쯤 실질적인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3시간에 걸쳐서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섰다고 합니다.
검찰과 이 대표 간의 법리적 공방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검찰이 이제 250종 분량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 대표한테 확인할 사항이 더 늘었는지 이게 300쪽 분량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이 백현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확인할 사항들을 한 300쪽 분량의 질문지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를 토대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 준비한 질문 상당수를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질문은 방대하긴 했지만 이 대부분의 질문에 이 대표가 이 검찰에 이제 제출한 그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언급을 하면서 그 내용으로 대신 가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반복해서 뭐 대부분 소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요, 앞서 대장동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요, 이 진술서 제출하고서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전략은 이제 그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달랐던 점은요, 어제는 일부 질문에 직접 답변도 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대표가 어제 백현동 관련 검찰 소환을 앞두고도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하면서 이번에도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 대부분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지만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직접 답변을 보강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대표가 특히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대표가 이제 미리 진술서를 준비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른바 이제 돌발 질문을 검찰이 던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어느 부분에서는 입을 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 어제 조사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30쪽짜리 그 진술서로 가름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아니요. 진술서도 내셨고 네, 설명들도 많이 하셨죠. 예. 대표님 주로 어떤 부분을 직접 설명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표 목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질문이 나오지도 않은 부분이죠. 그런 질문조차 없는 그런 허황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예 검찰 질문에도 없었습니다. 예. 배임 혐의 관해서만 적극적으로 좀 반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들으신 대로 이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이 대표가 이 배임 혐의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부분을 지금 인정하는 그런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대표 귀갓길에도요, 식품연구원하고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새벽 귀갓길 취재진들에게 진짜 배임죄는 식품연구원과 국토부라고 자신이 검찰에게 말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풀어보면 검찰은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해서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성남시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죠. 때문에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묻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자체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이자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구에 따른 것인 만큼 이 과정에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면 그건 식품연구원이나 국토부에 해당되는 혐의라는 겁니다.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배임죄가 될 것은 처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한테 내민 칼은 뭐였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공영 개발 대상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 계획 지침도 있었다. 즉 공사가 참여하고 말고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지침을 번복을 해서 이 공사를 배제시켜서 결국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된 게 뭐냐? 이 대표의 이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 본부장 출신인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이라는 건데 이 청탁으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를 하고 민간이 단독 개발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이미 확인했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가 입은 피해를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법조계에서는 그 액수가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3천억까지도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검토하면서 거론됐던 이익 배분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200억 상당이 되겠지만 이 민간업자가 사업을 독점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원래 공사가 가져갔어야 할 이익으로 볼 경우에는 배임액은 3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보신 대로 배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백현동 의혹이 재판으로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이 배임 혐의를 두고서 이 대표 검찰 아주 날선 공방을 벌일 그런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조사할 계획 그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측은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개 소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어제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덧붙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청구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지입니다. 다음 달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검찰이 다음 달인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는 이유는 이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당초 계획이 백현동 의혹과 함께 이 쌍방울 대북송금 같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이게 지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재판이 이제 오는 22일 날 이제 열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도 기다려 봐야 하는데 또 여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의미한 진술을 한다면 만약 그게 나온다면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확인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달 내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 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것이라는 게 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9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요, 저희가 여러 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국회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정기국회는 회기를 쪼개는 게 법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표결하는 거 이거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달 1일이면 곧장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정기국회 기간에는 회기 중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야 하는 겁니다. 앞서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던 이 대표로서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여야 합의로 회기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9월 영장이 청구돼 이 자신에 대한 체포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치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안이 가결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저희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체포안이 통과된다. 그렇다면 민주당 다수 의견이 찬성을 했다. 결국 소속당 대표에 대해서 나가라 이렇게 등을 떼는 겁니다. 그게 뭐 이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게 표결 결과로 확인이 된다면 이 대표로서는 정치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법원 역시 영장을 발부하는데 부담이 없어진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결이 된다면 당에서 이제 방탄 결국 했다 이런 비판 나올 거고요. 당내에서 친명계하고 비명계가 서로 책임론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역풍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이 대표 어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문을 통해서 제발로 영장 심사를 받겠다면서 검찰은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말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엔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오늘 이 대표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또 민생 회복에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장이 혹시 회기 때 이제 청구가 되면 어떻게 좀 입장을 내실 생각이신지요? 체포동의안 동의안 가결도 좀 고려하고 계신가요? 표결해서 부결되더라도 불체포 특권 입장은 계속 그대로 간다고 봐야겠죠?
민주당에서도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이제 연일 검찰을 향해서 압박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나갈 것이다.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만약의 경우 이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이 당대표 사퇴를 하면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 의원 말은요. 그 문맥대로만 해석을 하면 이 대표가 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당대표는 유지해야 한다.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들립니다. 친명계하고 비명계는요. 진작부터 이 대표의 이른바 이 옥중공천 가능성 이걸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치적 무게가 상당한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압수수색이든 영장이든 더 치십시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구속 영장을 치면 당당하게 나갈 테니 국회 비회기 때 치십시오. 어쨌든 임기가 있는 당대표고 지금 뭐 정기국회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기 과정에서 당대표가 뭐 가정적이지만 뭐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당이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당 내부 구성원들이 일제 단결해갖고 정부의 어떤 그런 폭정을 견제하고 또 우리가 국회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욕심 많고 속이기를 좋아했던 시지프스를 닮았다며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결말도 같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그 입장문을 낭독했는데요. 거기에 시지프스 얘기가 있었죠. 자신을 이제 평생 돌을 산 정상에 돌려서 올려놔야 하는 그 시지프스의 비유를 한 건데 이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을 한 겁니다. 네, 또 하태경 의원은 지난 2월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민주당이 체포안을 부결했었다며 이 대표는 그때 이미 사회에서 격리됐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갈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시지프스는 애초에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지프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감옥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성팔이 입장문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민주당 여러 측면에서 고심이 클 겁니다. 특히 이 대표 측근이자 또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오늘 아주 눈길을 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사퇴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당헌 당규상 그 대표의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그때 이제 거리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전당대회를 새로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9월 달부터는 아시다시피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당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한 달 반 내지는 2달이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큰 혼란이 당내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뭐 구속 상태가 되면 이걸 계속 그냥 거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고로 볼 것인가 그래서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내에서 해석을 가지고 또 분분할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정리되는 상황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 진짜 영장 청구가 돼서 영장이 발부가 돼버린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지금의 집행부와 그다음에 당의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더미래라든지 아니면 비명계라든지 이런 데들 각각의 그룹에서 어떤 그 해법을 내놓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이 대혼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얼마 전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를 들고 나왔을 때 왜 시기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을 할까라는
그 분란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들을 두고 플랜 B에 대한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상황처럼 지켜지는데요. 저는 가장 기이한 게 얼마 전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어저께 출석하는 과정에서는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는 걸 꼼수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기국회 내에서 영장이 청구되게 되면 불체포 특권 내려놓지 않고 방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막을 때까지 막아보고 마지막 순간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수들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격한 충돌이 예상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후보자 정식 지명 전부터 시작된 여야의 기싸움이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층 격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요. 시작부터 이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문제로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공영방송 재원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는데 이 발언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시도 의혹 그리고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이 여야의 공방이 점점 거세진 겁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출석 모습 그리고 오전 청문회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임하실 건지 좀 얘기 좀. 진지하고 겸허하게 임해야죠. 진지하고 겸허하게. 그럼요. 네. 언론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언론 장악 문서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청문회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청문회 턱앞에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대부분 부처들이 개인정보 미동일 이유로 제출을 자료로 안 하는데 이동관 후보는 이게 아주 심각해요. 자료 제출도 그렇고 서면 답변도 그렇고 너무 불성실하거든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거는 정말 유감을 넘어서 개탄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료가 요청된 것이 서면 질의가 1338건, 행정실을 통해서 인청 자료로 요청한 것이 81개 기관에서 4,000건, 그다음에 의정 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이 방통위만 900건.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이 한 7,000건을 넘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요. 진작부터 이른바 언론 장악, 그다음에 아들의 학폭, 또 배우자의 증여 의혹 이런 게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예상 많았습니다. 야당은요. 오늘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그중에서도 아들의 학폭 논란 이것부터 종조준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에 동급생을 괴롭히다가 전학을 간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이 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사자 간 화해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당시 교사의 주장이 나오는 등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민주당 측 서동영 의원은 아들의 학폭 진술서에 이 친구를 때린 내용이 있다면서 진술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장경태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 진술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자 아들 학폭 사실을 기록한 2장의 진술서인데요. 이 진술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 내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드러 패고 어쩌고 했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라면 이게 사실인지 왜 친구를 괴롭혔는지 물어보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훈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 원본을 본 일이 없다는 것이고 내용은 압니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폭행이나 괴롭힘 그리고 갈취라고 볼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갈취라든가 핸드폰을 뺏었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10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술서를 받았던 교사들은 이게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아무 서명 날에도 돼 있지 않은 거를 이게 진실이니까
이걸 인정하라 그러면 그건 좀 강변 아니신가 싶습니다. 아들도 전혀 지금 반성의 기미도 없고 피해 사실이 없다, 가해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아닙니다. 거죠? 가해 사실 있습니까? 아니 본인도 아주 진지하게 반성하고. 아니 그러면 뭘 반성합니까? 진술을 자기 무작위로 썼다고 지금 방금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해 사실 없다고 인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대해서 입장문. 다른 쟁점 하나는 언론 장악 의혹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문건까지 제시를 하면서 추궁을 했는데 이 후보자 계속 부인하는 입장 이어갔죠. 네, 이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이른바 언론 장악 의혹은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당시 홍보수석 요청 등이 적힌 언론 사찰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언론사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인사에까지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청문회에서는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 후보자에 관련한 국정원 문건 주요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집중 추궁에 나섰습니다. 고 의원은 국정원 사찰 문건이 1000페이지가 넘는다며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고 이 후보자는 당시 홍보수석실에 국정원 직원이 나와 있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야당과 이 후보자의 청문회 공방 좀 더 들어보시죠. 그 국정원 직원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나중에 홍보 수석실에도 누가 한 명이 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진짜. 예. 언론 장악 문건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많은 문건이 현실로 존재하는데 이걸 아예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지시를 했거나 말하자면 그러면 보고를 받은 일이 혹시 없다는 방송 것입니다. 편성에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가령 진행자를 교체해라 그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런 적도 없으신가요? 그랬으면 어디선가 지금까지 드러났겠죠. 제가 전후로 청와대 근무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홍보수석실에서 이런 문건을 왜 만들겠습니까? 근데 왜 만드셨냐고요? 나와 있는데 YTN 리스트, 보도 리스트 이거 보세요.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했다 그러셨죠? 이런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문제라니까요. 기본 직무입니다. 그게 KBS 이병수 사장 아시죠? 2008년에 전화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왜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래요? 이병수 사장께 전화를 하셔서 모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을 하셨더만요.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국정감사 때 이게 사실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병순 사장님이 증언을 하셔야지 제보를 하면 다 사실입니까 그게?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죄송합니다. 됩니까? 아니 문건 자체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이 과거 이 후보자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비판했던 일을 꺼내 들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자가 이 과거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 인사청문회에서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을 두고서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든다. 패거리 문화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던 이제 그런 발언입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서 조국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년 전에 후보자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런 정도의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거 알죠? 예.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 뒤에 말하자면 이분이 하시는 걸 보고 좋습니다. 제가 됐습니다. 지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중앙선대위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그리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 대협력 특별보좌관 재직하셨죠. 자,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활동을 한 거 공직 후보자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정말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돌변할 수 있어요? 아니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네. 이렇게 일관성 없게 조국 사태 같은 게 없었으면 그만 얘기하세요. 그 인식을 지금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이제라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판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물러나실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는 거죠? 네. 뭐 임명권자가 물러나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물러나야죠. 이 후보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여당은 적극적으로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개선할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청문회 시작 전 윤재욱 원내대표는요, 현재 방송이 계속 공정성과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지 않느냐며 이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방송 환경이 정상화하고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여당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뭐 압력을 행사해서 뭐 학폭위가 열리지 않도록 했다,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아무래도 사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공영방송이라든지 또 일부에서 비판을 지금 하는 것이 우리 후보자의 어떤 상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급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도가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송구스러울 만큼 과대평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폐 수사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신을 발탁한 정권의 핵심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에게도 똑같은 예리한 칼 적용하는 것을 보고, 이 정의를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는구나라는 진정성을 인식하고 태도가 바뀌었다. 이래 알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지하고 이분이 아니면 정권 교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합류한 것입니다. 예.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의문이 또 적지 않은 듯합니다. 네, 오늘 청문회가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언론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언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증인 명단 합의가 결렬됐는데요. 다만 야당은 오늘 당일이라도 관련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라서 관련자들의 참고인 출석 가능성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임명을 이제 방송장악 시도다 이렇게 줄곧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을 해촉하는 안을 제거한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월요일 KBS 이사장과 EBS 이사 해임안을 처리한 지 나흘 만에 이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등이 적발된 방통위 이 정윤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제거를 한 겁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고 임기가 내년 7월까지였지만은 결국 이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앞서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방송위의 국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 등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이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엄중 경고 조치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임 방심위원장에 대한 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방송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에 들어있는 대로 이 통신이라든지 그런 IT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상위기관입니다. 그 밑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여러 가지 제재, 행정적인 제재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정연주 정 위원장은 과거 이제 박정희 정부 때는요, 동아일보 기자직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KBS 사장에 올랐다가 해임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해초간 재가 소식이 전해지니까 정 전 위원장 또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방통위의 검사 결과가 허술하고 누추했다면서 KBS 사장에서 해임된 15년 전처럼 기록과 법적 대응으로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바 있지만 소송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해임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던 전력을 언급하며 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 전 위원장은 꼭 1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나를 구차스러운 방식으로 KBS에서 해임했고 역사는 다시 뒤집어져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동아일보 기자직에서 해고한 박정희 전 대통령, 또 KBS KBS 사장직에서 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이야기한 부분, 이거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정 전 위원장 1975년 자신을 동아일보에서 해고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뒤 저격을 당해 세상을 떠났고 KBS에서 해임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감옥에 갔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끝이 좋지 않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고요. 이어서 2023년 8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해임했다. 그의 운명은 이미 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 전 위원장은 3년 8개월짜리 대통령이 진시황 노릇하는 그 결말은 21세기 문명 세계에서 너무 자명해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마도 오늘 청문회 과정들을 거쳐서 이른바 한방처럼 불리게 되는 강력한 위법 행위나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임명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도 숱한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 35일 만에 낙마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했던 많은 거짓말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 정경심 교수를 통해 유죄로 입증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정치 공세들을 수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오전에 진행됐던 청문회 상황들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낙마 사유들까지 발견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아직까지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본인에 대한 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누구나 다 예상하다시피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더라도 임명하신 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 적절한 인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라든지 어떤 부적절한 과거의 공무를 홍보수석으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있었던 일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아예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모습 등이 앞으로도 과연 이런 언론장악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도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방통위원장 취임 전에 이미 지금 김효재 방송위원회 지금 임시로 위원장 대행입니다. 위원장 대행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취임 이후에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공평하게 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정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은 너무 편향적이고 특히 과거 홍보수석을 하면서 지금과 그것을 똑같이 하겠다라는 식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방송 장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잘못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기록용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요. 대낮 서울 관악구 둘레길 인근에서 죄송합니다. 흉악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자가 비명소리 질렀다.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어떤 아주머니가 신고를 한 거예요. 머리에서 막 쳐지고 정신이 없대요, 여자는.
이 사건도 흉악범죄인데요. 지금 방금 들어온 또 사건 속보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고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 지금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에 대전 서구 관저동의 대전입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용협동조합에 헬멧을 쓴 남성이 소화기를 뿌리고 침입을 해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서 현금 약 3,900만 원을 챙겨서 달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를 한 상태고요.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어제 서울 관악구의 한 둘레길에서 이 30대 남성이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고 또 성폭행까지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평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이런 범행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지금 충격받은 분들 많은 듯합니다. 네, 정말 이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번에는 같은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또다시 강력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의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전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관악구의 한 산, 이 둘레길에서 조금 벗어난 산속 비탈길이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약 30분 뒤인 오후 12시 10분쯤 범행 현장에서 이 30대 남성 A씨를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과 목격자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비명소리 질렀다.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어떤 아주머니가 신고를 한 거예요. 머리에서 막 절개고 정신이 없대요, 여자는. 그런데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한이나 이런 보복범죄가 아니라는 거고요. 피해자가 이제 한 명일 뿐이지 일종의 이 묻지마 범행이 또 벌어진 셈입니다. 네, A씨와 피해자 여성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A씨가 둔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응급 치료 중이라 접근이 어려워서 경찰도 아직 정확한 부상 부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까? 검거된 A씨 체포 당시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여성이 넘어졌다 이런 행설수설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역시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특히 이 CCTV 분석 결과 A씨는요. 오전 9시 55분쯤 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와서 범행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을 했고 범행에 앞서 2시간 전부터 이 범행 장소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이 경찰 조사에서 그곳을 자주 다녀서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등산로 입구 등지의 CCTV를 분석해서 이 A씨의 범행 과정, 이 동선을 복원 중이라고 합니다. 범인도 아마 그런다는 점을 노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범행 장소는 둘레길 인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행이 저질러진 바로 그 지점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 장소는 산 둘레길에서 벗어난 산속 비탈길로 이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강제로 피해자를 이 범행 장소에 끌고 갔는지 아니면 해당 장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바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범행에 쓰인 둔기가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또 충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호신용품으로 쓰이던 바로 그런 도구였다는 겁니다. 네, 범인 A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실제 현장 주변에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둔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둔기와 범행의 연관성을 추궁해 왔는데 A씨는 둔기를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이 둔기가 흔히 호신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흉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 교수는 호신용품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호신용품이 때로는 나를 해치는 범죄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호신용품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품이 때로는 나를 해치는 범죄의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이런 호신용품 사용을
사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범행을 각오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네. 맞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네.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고 또 안전한 것이고요. 이번 범죄는요, 특히 경찰이 이 특별 치안 이걸 선포를 하고서 활동 중인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도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강력 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물도 올라오자 지난 4일부터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경찰청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기와 테이저건 등 이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예 외출하기가 두렵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사실상 그냥 길거리 다니기가 요즘에는 좀 무서워요. 네. 최근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특별 치안 활동까지 선포를 했는데 대낮에 또 흉악 범죄가 발생을 했고 방금 전해드린 대로 지금 대전에서도 또 이런 강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최근에 저도 이렇게 역사라든지 어떤 공공 장소에 가면 경찰들이 2인 1조로 상당히 배치가 많이 돼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경찰들이 지금 치안 활동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막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좀 더 자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특히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자신이 어떻게 잘 피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진 곳을 간다든지 특히나 여성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라든지 다수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혼자 있어서 당할 수 있는 피해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 피해자도 스스로 그럼요.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묻지마 강력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러한 기간에 이제 순찰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끼리 협력 방안들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CCTV가 없는 곳을 골라서 또 범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DJ 기린 아들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오늘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진행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전직 대통령 5인의 아들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이지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함께 한 겁니다. 특히 이 박지만 회장과 노재현 이사장은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는 국민 통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정신 중 하나였다라면서 이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추도식에서 함께 자리한 모습만으로도 통합에 대한 의미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도 추도식 인사말에서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 모든 것은 국민 통합과 평화를 바랐던 아버님의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모습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아들들은 최근 만남을 늘리면서 정치권의 통합과 화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태우 전 대통령 일주기에는요, 김홍업 이사장, 김현철 이사장을 비롯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등이 참석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 추모 행사에도 김현철 이사장이 박지만 회장을 초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박 회장과 노재현 이사장 그리고 김현철, 김홍업 이사장이 공식 행사가 아닌 사석에서 처음으로 함께 만난 데 이어서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특별전인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선수 논란 재점화입니다.
쌍둥이 자매 배구 선수 이다영, 이재영 선수, 그다음에 김연경 선수의 사진이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그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각각 이제 그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 선수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매체와 네티즌들이 그 선수를 김연경 선수라고 추측을 하면서 과거 이들 선수 간에 가라앉았던 이 불화설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김연경 선수와 이재영, 이다영 그 쌍둥이 선수죠. 네. 그 선수들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 흥국생명에서 함께 뛰면서 당시 소속팀에게는 정말 호황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시즌 중에 이다영 선수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막 대하면 되나? 갑질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이게 김연경 선수를 저격한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이 당시에 오가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저격글은 결국 쌍둥이 자매의 학폭 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었는데요. 두 선수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네티즌이 이다영 선수의 저격글을 보고 학교 폭력을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논란으로 인해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흥국생명에서 방출되고 국가대표에서도 제외돼 지금은 해외 리그에서 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쌍둥이 자매 중 이다영 선수가 프랑스 리그로 이적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다영 선수는 이 A 선수와 문제로 인한 논란은 사실 그대로였다. 도리어 그 선수에게 왜 그렇게 본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 흥국생명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올린 공을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며 논란이 재촉발됐습니다. 그런데 자매인 이재영 선수도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더욱 커진 거죠. 네, 이재영 선수 역시 지난 14일 한 배구 전문 매체와 인터뷰에서 최근 이다영 선수의 인터뷰를 근거로 특정 선수를 저격했습니다. 이재영 선수는 경기 도중 그 선수가 대놓고 이다영에게 욕을 해 울기도 했고 훈련을 마치고 코치가 본인에게 그 선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과하라고 부탁해 내키지 않았지만 사과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영 선수는 그 선수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해당 인터뷰가 공개되자 과거 불화설이 있었던 김연경 선수를 또 저격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김연경 선수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 측은 이 기사에 대해서 정말 적극 반박을 했는데요. 김 선수의 이 소속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이재영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한 매체의 기사를 포함해 김연경 선수에 대해 악의적으로 작성되어 배포된 보도자료 및 유튜버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이 관련 기사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매체가 포함된 어떠한 인터뷰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도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실명 저격이 아닌 인터뷰로 촉발이 됐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김연경 선수 측이 직접 나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 사안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격은 달라요입니다. 이제 제법 이렇게 판다같이 생긴, 판다다워진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입니다. 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의 새로운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긴 했지만 서로 다른 극과 극의 성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몸집도 좀 더 커지고 흑백 얼굴도 더 진해진 귀여운 쌍둥이 판다들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앞서 보신 영상에서는 쌍둥이 중 첫째 동생이 가만히 누워있고 둘째 동생은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우렁찬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데 성격은 영상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첫째 동생이 약간 성격이 좀 까칠하고 활동적이고 엄마를 보채는 모습을 좀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 동생은요. 좀 이렇게 둥글둥글한 성격이 온순하고 또 엄마를 편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 속의 모습이 아까 전에 그 성격과 완전히 다른 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그 방금 젖을 먹고 나와서 배가 불러서 조용한 것이었고 둘째는 아직 젖을 먹기 전이라서 보채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1바오, 2바오 이렇게 자막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버랜드 측에서 키우고 있는 에버랜드 측에서 아직까지 이름을 정식으로 지어주지 않아서 첫째를 1바오, 둘째를 2바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육아에 열중인 엄마 이 아이바오의 근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열심히 육아 중인 엄마 아이바오의 근황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아이바오가 첫째를 품에 안은 채 재우다가 새끼가 잠들자 피곤한지 옆으로 누워서 재우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바오는 새끼를 두고 식사를 하거나 배변을 해도 되는데 계속 안고 있다가 사육사가 깨워서 이동시켜야만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엄마 아이바오가 쌍둥이를 번갈아 돌보고는 있지만 모성애가 아주 강해서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육사의 설명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